한 권의 책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거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작품 작은 아씨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시작이 좀 특별해요. 그냥 소설의 첫 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생각의 길로 안내하는 시 한 편으로 문을 열거든요. 이 시가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네 자매가 겪을 그 성장 이야기에 아주 아름다운 소곡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어떠세요? 이 서문은 그냥 시작을 알리는 글이 아니에요. 마치 작가가 우리 독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책 그냥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랑 같이 배우고 성장해보세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죠?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안내하고 우리는 그 여정에 기꺼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순례가 시작될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야기는 어느 도시의 교회, 낮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말이지 너무나도 다른 두 집이 이웃하고 있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이 두 집의 모습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은 보세요. 낡고 초라하지만 온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마치 가의 집이고요. 다른 한쪽은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텅 비어 보이는 그런 호화로운 로렌스 저택이죠.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 하고요. 어쩌면 물질적인 풍요가 감정적인 공허함을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두 집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가정에도 사실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걱정은 이 가족의 일상에 늘 함께하죠. 그렇지만 바로 그 빈자리가 내 자매와 어머니를 더 끈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용감하게, 더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젊은 여성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마다 정말 뚜렷한 개성을 가졌고 또 미래에 대한 자기만의 꿈을 품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걸 공중누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지은 아름다운 성 같은 거죠. 가장 먼저 만나볼 인물은 첫째, 마거릿. 우리가 보통 매그라고 부르는 언니입니다. 매그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삶,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삶을 마음속 깊이 그리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바로 매그가 꿈꾸는 공중누각이에요. 우아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생활, 지금의 소박한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그가 그냥 사치만 부리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게으르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그런 삶, 그걸 진심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매그라는 인물은요,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마음과 어머니에게서 배운 올바른 가치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해요.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아니야, 난 올바르게 살아야 해 하는 마음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특히 부자 친구들 파티에 갔다가 자기가 마치 인형처럼 꾸며졌을 때 큰 수치심과 혼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매그의 내적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세핀, 우리가 조라고 부르는 둘째입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불같고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죠. 조는 그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얌전한 숙녀의 틀에 갇히는 걸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런 소녀예요. 언니 매그가 안락한 가정을 꿈꿨다면 조의 영혼은 완전히 정반대를 향해 있어요. 가만히 안주하지 못하고 늘 야망으로 들끓죠. 조가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에요. 직접 세상에 뛰어들어서 모든 걸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조가 꿈꾸는 공중누각은 예쁜 집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펜 끝에서 탄생할 위대한 작품들, 그리고 작가로서의 명성과 성공이죠.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스스로 가족의 기둥, 집안의 남자가 되려고 하고요. 가끔은 불같은 성격을 주체 못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자매들을 아끼는 깊은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자베스, 베스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조용하고 온화한 영혼 같은 존재죠. 베스의 존재는 마치 추운 겨울날의 벽난로 불꽃 같아요. 늘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변함없이 모두에게 위안을 주거든요.
책에서는 베스를 벽난로의 귀뚜라미에 비유하는데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딱 멈추면 그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죠. 베스가 바로 그런 달콤하고 햇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자매들과는 정말 다르게 베스는 세상에 대한 큰 야망 같은 게 없어요. 베스의 세계는 곧 이 집이고 그녀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녀가 꿈꾸는 공중루각은 그냥 지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예요. 어쩌면 각자의 꿈으로 들떠있는 자매들 사이에서 이 조용한 존재가 든든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에이미를 만나볼까요? 우아한 걸 아주 좋아하고 사교 예절에도 밝고 또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는 꿈을 가진 야심만만한 소녀입니다. 이 묘사가 정말 재밌죠. 자기 코가 다소 납작하다는 게 가장 큰 컴플렉스인데 이게 에이미의 성격을 완벽하게 상징해요. 뭔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과 세상 속에서 고전적인 아름다움,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욕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에이미의 공중누각은 유럽의 예술 중심지인 로마에서 자신의 재능과 품위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매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자기 목표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자,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네 자매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세계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가진 놀라운 상상력의 힘에 있습니다. 이 피귀클럽이라는 설정,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자매들의 창의력이 폭발하는 안식처이자 각자 글 쓰는 재능을 연마하고 서로의 단점을 유머러스하게 꼬집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끈끈한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공간인 거죠. 연극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크리스마스에 올리는 연극은 정말 대단해요. 막 탑이 무너지고 악당이 극적으로 죽고 열정적인 사랑 고백이 오가는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전부 그들의 평범한 거실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상력의 힘 덕분에 자매들은 가난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잊고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상력만으로 현실 세계와 영원히 담을 쌓고 살 수는 없겠죠. 곧 진짜 세상이 바로 옆집의 웅장한 저택 문을 통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의 세계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될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책에서는 이웃과 친구가 되는 걸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사자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절묘해요. 첫 번째 사자는 로렌스 할아버지의 무섭고 엄격해 보이는 첫인상이고요. 두 번째 사자는 바로 두 집안의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자매들의 자존심이에요. 하지만 곧 진심 어린 친절과 순수한 교감이 이 무서운 사자 두 마리를 길들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가장 소심하고 수줍음 많던 베스가 이 관계에 물꼬를 틉니다.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할아버지의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남몰래 자수를 놓은 슬리퍼 한 켤레를 선물하거든요. 이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선물이 할아버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죠.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성장의 한 과정이지만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걸 배우기도 하잖아요. 자매들은 이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씩 얻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사소한 일이 평생 잊지 못할 고통스러운 교훈을 주기도 하죠. 막내 에이미가 학교에서 겪는 이 라임 사건이 바로 그런 예인데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성장통이 어떤 건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사소한 라임 한 봉지로 시작된 이 일이 에이미에게는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허영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규칙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정말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되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에이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머니는 딸들에게 불평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짐을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부자 친구들이 가진 멋진 물건보다 지금 우리 가족이 가진 젊음과 건강,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돈이나 그 어떤 비싼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배우는 작고 개인적인 교훈들은 곧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 앞에 힘을 잃게 됩니다. 먼 곳에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그들의 평화롭던 세계를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버리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보. 이 한 통으로 한때 행복하고 조용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깊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어머니는 남편 곁으로 달려갈 준비를 서두르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계신 아버지 걱정에 애태우는 동안 집안에서는 또 다른 더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죠. 바로 베스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에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남편을 떠날 수 있다면 이건 그냥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죠. 베스의 생명이 너무나 위독해서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남편을 떠나서 죽어가는 딸에게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그 차가운 말이 공기 중에 채가시기도 전에 존은 전보용지를 움켜쥐고 거센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온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를 그 작은 어깨에 짊어진 채 홀로 폭풍 속으로 뛰어든 거죠. 과연 존은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저의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하던 마치 가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종이 한 장. 바로 그 종이 때문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고 온 가족이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었습니다. 멀리 워싱턴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였으니까요. 이 종이 한 장은 마치 사악한 주문처럼 그동안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고 마치 가정을 깊은 불안과 필사적인 행동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워싱턴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딸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씩씩하게 집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웃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옆집 로렌스 할아버지는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여행에 필요한 온갖 물품을 챙겨주고 심지어 홀로 가는 길이 불안할 마치 부인을 위해 든든한 보호자로 브룩 씨까지 동행시켜주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기차 안에서 마치 부인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전쟁으로 두 아들을 잃고 지금은 아픈 또 다른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만남은 마치 부인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신의 희생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은 그녀에게 슬픔을 이겨낼 새로운 힘과 관점을 선물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에는 이제 어리고 미숙한 네 자매만이 남았죠. 이제부터 그녀들은 각자의 두려움과 책임감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먼저 막내 에이미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족들은 언니 베스가 성홍열에 걸리자 혹시 모를 감염에서 에이미를 보호하려고 그녀를 대고모댁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정말 좋은 뜻이었지만 이게 에이미에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에이미가 도착한 대고모댁은요, 뭐랄까, 자기가 살던 따뜻한 집과는 180도 다른 곳이었어요. 짓궂은 앵무새는 맨날 놀려대고 뚱뚱하고 심술궂은 개는 으르렁거리기나 하고요. 하인들마저 하나같이 무뚝뚝한 이곳에서 오직 하녀 에스터만이 에이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외로운 환경에서 에이미가 유일하게 위안을 삼았던 게 바로 대고모의 보석칸을 구경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는 그냥 반짝이는 보석만 있는 게 아니었죠. 주군이를 기리는 반지, 아기 때 차던 팔찌, 그리고 대고모의 결혼 반지까지 마치 가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 같았달까요? 에이미는 이 보물들을 보며 다른 세상의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녀 에스터가 에이미에게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이게 에이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게 되는데요. 대고모가 유언장에 자매들에게 보석을 남기기로 했고 특히 천약혼자에게는 저 진주 목걸이를 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에이미의 마음속에 야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에스터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에이미가 착하게 굴면 저 터키석 반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귀띔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에이미가 보여주는 착한 행동들, 이게 과연 순전히 반지를 얻기 위한 계산된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일까요? 에이미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정리된 걸 보면 단순히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아픈 언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쁜 반지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된 행동이 점차 인내와 신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그토록 원하던 터키석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지는 그냥 예쁜 장신구가 아니게 된 거죠. 어머니 앞에서 에이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에이미가 멀리서 자신만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다가 송홍열에 걸렸던 베스의 병세가 갑자기 아주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뱅스 의사가 왕진으로 오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너무나 신박해요.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의사의 모든 행동, 그 느리고 신중한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부르시는 게 좋겠소. 이 한마디가 남겨진 소녀들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의사가 어머니를 부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 희망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자매들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절망할 틈도 없이 전보용지를 움켜쥐고는 폭풍우 속으로 뛰쳐나가죠.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존은 베스의 곁을 지키다가 정말이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합니다. 베스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통과 열꽃이 싹 사라지고 너무나 창백하고 평온한 모습이 된 걸 본 거예요. 존은 직감했죠.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조용히 몸을 숙여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건넵니다. 조가 이렇게 속삭이는 이 작별 인사는 정말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일 겁니다. 모든 희망을 내려놓는 처절한 체념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정말 영화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로 보였던 그 평온함이 사실은 열이 내리고 위기를 넘겼다는 생명의 신호였던 거죠. 경험 많은 하녀 한나가 베스의 축축한 피부와 편안한 호흡을 보고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음을 바로 알아챕니다. 한나가 외치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열이 내렸어. 자연스럽게 잠들었고 피부는 축축하고 숨도 편안하게 쉬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 맙소사! 이 숨가쁜 외침이 바로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절망이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렇게 끔찍했던 시련의 밤이 지나고 가족에게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재회를 모두 담은 선물이었죠. 이날은 정말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오신다는 편지가 도착하고 베스는 창밖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죠. 조랑 로리는 또 마당에 멋진 눈사람을 만들어 모두를 웃게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속도 없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가족이 다시 완전체가 된 그 어떤 해보다도 완벽하고 가슴 벅찬 크리스마스였죠.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맥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전에 희고 예뻤던 손보다 지금 이 굳은 살 박힌 손이 더 아름답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손에 남은 상처와 굳은 쌀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동하며 한 뼘 더 성장한 딸의 역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낸 마치 가족. 여러분, 이 경험이 이 가족의 관계를 또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았을까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훨씬 더 단단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가 된 가족.
하지만 이 파란만장했던 해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첫째 맥의 약혼이에요. 이제 네 자매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첫 신호탄인 셈이죠. 브룩 씨는 맥에게 굳은 약속을 합니다. 3년 안에는 맥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성실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을 바라보는 맥과 조의 마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맥은 난로불을 보면서 그래도 꽤 즐거운 한 해였어 하고 미소 짓는데 조는 그 둘을 보면서 다음에는 제발 좀 더 좋게 끝나면 좋겠네 하고 툴툴거리죠. 앞으로 두 사람이 걸어갈 길이 얼마나 다를지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조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조가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매가 똘똘 뭉쳐있던 이 완벽한 세계가 깨지는 것, 그게 조에게는 무엇보다 슬픈 일이었던 거죠. 맥의 약혼은 그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한 명은 약혼을 하고 모두가 각자의 시련을 통해 한 뼘씩 성장했습니다. 과연 이 네 명의 작은 아씨들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어 마주하게 될 사랑과 인생, 그리고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치가 네 자매 이야기의 마지막 장, 바로 수학의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소녀 시절의 그 찬란했던 봄날이 지나고 이제 이들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사랑과 상실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겪으면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3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도 끝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죠. 마침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 따뜻한 품 안에서 이제 소녀들은 정말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꿈을 꿨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맏언니 맥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요. 반면에 둘째 조는 홀로 대도시로 떠나서 작가로서의 성공이라는 좀 더 거친 꿈에 도전하죠. 안정과 모험, 이 두 갈림길에 선 맥과 조의 삶은 과연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먼저 언니 맥은요, 사랑하는 존 브룩과 결혼해서 비둘기집이라고 불리는 아주 소박하고 예쁜 보금자리를 꾸려요.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서툴 때도 있고 또 심해 부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의 기쁨이 뭔지를 차근차근 배워가죠. 반면에 조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작가라는 큰 꿈을 안고 뉴욕으로 떠나죠. 화려하지만 차가운 문학계에 그야말로 맨몸으로 뛰어든 건데요. 근데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쓰고 싶지도 않은 자극적인 소설들을 써내려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북적이는 그 대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뉴욕의 한 하숙집, 바로 그곳에서 조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가난하지만 아주 지적이고 또 따뜻한 원칙을 가진 독일의 학자 프리드리히 바에르 교수였어요. 불같이 뜨거운 열정만 가득했던 조와는 정반대로 아주 조용하면서도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이 만남이 조의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까요? 어느 날 바에르 교수가 조가 돈을 벌기 위해 쓴 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저질 쓰레기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에게 화약을 장난감으로 주는 게 낫겠소. 와, 정말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이 한마디가 조의 마음을 정말 세차게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조는 그의 말에 큰 자극을 받아서 힘들더라도 자신의 문학적 양심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자, 같은 시간, 저 멀리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또 다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술가를 꿈꾸며 여행을 떠났던 막내 에이미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에이미는 정말 뜻밖의 인물과 다시 만나게 되고요.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이미가 집으로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 언니는 예술에 대한 영혼이 없어서 최고의 작품을 봐도 아마 코웃음을 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에이미는 더 이상 철부지 막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의 위대한 예술과 문화를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아주 세련되고 성숙한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두 사람은 프랑스 니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로리는 어땠냐면 조에게 거절당한 그 아픔에 빠져서 정말 무기력하게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몰라보게 성숙해진 에이미를 만난 거죠. 에이미는 그런 로리의 나태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잠들어 있던 로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야기는 다시 멜치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슬픔을 마주하기 위해서예요. 모두가 사랑했던 베스, 그 베스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베스가 언니 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래.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준단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베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그러니까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영원한 힘을 가족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겨준 겁니다. 결국 베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조용히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모두가 오열하는 대신에 조는 사랑하는 동생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면서 속삭이죠. 잘 가, 나의 베스. 그 평화로운 마지막 모습은 가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아주 성스러운 위안을 주었습니다. 베스를 잃은 그 깊은 슬픔의 그늘 속에서 아주 오래된 우정이 점차 다른 감정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걸 느끼게 되죠. 평생 독립적인 여성이 되겠다고 외쳤던 조, 과연 그녀는 마침내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될까요? 베스를 잃고 난 뒤 찾아온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조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바에르 교수를 보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휩싸입니다. 평생 굳게 닫아두리라 다짐했던 그녀의 마음에 바에르 교수의 진실함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의 우산 아래에서 바에르 교수는 정말 꾸밈 없고 진심이 가득 담긴 말로 청혼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는 오직 큰 사랑밖에 없소.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이 진솔한 약속 속에서 조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마치가에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가져온 놀라운 소식이 가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되거든요. 유럽에서 돌아온 건 바로 에이미와 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부부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 소식은 베스의 죽음으로 짙게 드리워졌던 슬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치 가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대사는요, 조와 로리의 관계가 마침내 성숙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젊은 시절의 그 격정적이고 불안했던 로맨스는 이제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가족애로 바뀐 거죠. 두 사람은 이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평생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겁니다. 마치 대고모의 유언이 가져다준 마지막 놀라움은요, 조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아주 특별한 꿈을 실현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정의는 새롭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게 됩니다. 마치 대고모가 남긴 유산은 조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안겨줬는데요. 그건 바로 플럼필드라는 아주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았던 조에게 이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대한 하얀 캔버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는 이 캔버스를 사랑하는 바에르 교수와 함께 채워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조가 그 캔버스에 그린 꿈은 바로 플럼필드를 소년들을 위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딱딱한 학교가 아니에요. 소년들이 북적이는 크고 활기 넘치는 집, 정원과 과수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고 바이어이어 교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고 또 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의 큰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었죠. 조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사랑과 교육이라는 더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고도 한 겁니다. 책의 마지막,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마치 부인이 이제는 모두 가정을 이룬 자신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수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요.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저희 마음에 인내심을 갖고 뿌려주신 사랑과 지혜의 씨앗 덕분이라고요. 정말 세대를 이어서 이어진 사랑의 결실을 확인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죠. 이렇게 네 자매의 길고 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네 자매는 어릴 적 꿈꾸던 공중누각, 즉 허황된 꿈을 이룬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행복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걸까요? 야망,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치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 나선 그녀들의 삶을 통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